여보, 어머니를 어떻게 처리하지? 이대로 놔두면 우리 인생 끝이야. 무슨 소리야? 철이라니. 4억짜리 아파트에 6천만 원 예금까지. 이 모든 게 우리 거가 되려면 어머니를 어떻게든 해야 해. 그래도 그렇지 엄마를 어떻게 해? 요양원에 보내놓고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어차피 치매 걸리면 보호자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미쳤어. 엄마는 멀쩡하신데. 그러니까 가짜 치매를 만드는 거야. 매일 약을 조금씩 타서 드리는 거야. 수면제 조금씩 드시면 돼. 그러면 멍해지잖아. 그때 병원 가서 치매라고 하면 끝이야.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요. 다음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죽 좀 드세요. 몸에 좋은 걸로 끓였어요. 죽. 왜 갑자기 죽을 끓였어? 그냥 엄마 건강 생각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죽을 먹는 척 하다가 몰래 버렸죠. 며느리가 제 방을 지나갈 때마다 의미심장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며칠 뒤 며느리는 요양원에 전화를 했어요. 저는 몰래 문 뒤에서 들었죠.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 치매 증상이 있어서 상담받고 싶어요. 거기다가 폭력성도 있어서 어젯밤에 저를 때리려고 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문을 벌컥 열고 나갔죠. 뭐라고? 내가 언제 너를 때렸어? 왜 없던 일까지 만들어내며 거짓말을 하니? 어머니, 그게 지금까지 다 들었어. 너희들이 나한테 약을 타려고 했고, 거짓으로 치매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건 말이야.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저에게 아들이 먼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효성스러운 아들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제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준비한 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평생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 저를 이런 식으로 버리려고 한다는 배신감. 딸같이 예뻐했던 며느리가 저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충격.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나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연 제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정말 궁금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 신미자라고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35년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왜 과거형으로 말하는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5년을 함께 산 반쪽이 떠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듯이 조금씩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다행히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었어요.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해서 매달 180만 원의 연금이 나오고 은행에 6,500만 원 정도 예금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지금 시세로 4억 원 정도 되니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아들 준호는 올해 41살인데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며느리 은정이는 38살이고 전업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아이는 없어요. 처음에는 둘이 좋다고 하길래 괜찮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 쪽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즘 독거노인들 사고 나는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 때나 얼굴 보던 아들이 갑자기 같이 살자고 하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죠. 역시 내 아들이구나. 나이 들어서도 엄마 걱정을 해주는구나 싶어서요. 며느리 은정이도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건강에도 안 좋으시고 외로우실 텐데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웃음이 정말 환하고 예뻐 보였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뒀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래서 결국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35년을 혼자 살던 집에 갑자기 2명이 더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았어요. 아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며느리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저를 잘 챙겨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주무시느라고 깨우지 않았어요. 아침 차려놨으니까 드세요라고 말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자주 만들어줬죠. 동네 사람들도 미자씨 복 많다.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봐라고 부러워했어요. 저도 정말 고마웠죠. 혼자 살 때는 귀찮아서 대충 낀 일을 때우곤 했는데 이제는 세 끼 모두 제대로 차려서 먹으니까 건강도 좋아진 것 같고요. 하지만 함께 산 지 6개월쯤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착각인가 싶어서 넘어갔는데 점점 확실해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둘이서 하는 대화였어요. 제가 방에 있을 때나 화장실 갔을 때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부간의 사적인 이야기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자꾸 제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그릇을 하나 깼어요. 나이가 드니까 손에 힘이 없어져서 그런 건데 며느리가 달려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지는 않으셨죠? 라고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들은 대화는 충격적이었죠. 여보, 어머니가 요즘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시는데 괜찮을까요? 왜?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치매 걸리면 손에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며느리가 내 건강을 걱정해 주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 뒤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내 안경이 어디 갔지? 라고 하면 어머니 방금 전에 드렸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 받았는데도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두던 곳에 물건이 없으면 어머니 또 엉뚱한 곳에 두셨네요.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곳에 두지 않았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로 제가 깜빡했나 싶어서 혼란스러웠어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혹시 정말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나갔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내용이었거든요. 여보,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왜?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답답해요. 우리끼리 지내고 싶은데 항상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고 친구들 초대하기도 어렵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를 위한다고, 걱정된다고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을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재산 때문에도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만약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내야 하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엄마도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지?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 그리고 며느리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요양원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뭐? 엄마는 아직 건강하신데 요양원에서 받아줄까? 방법이 있어요. 치매가 있는 것처럼 만들면 돼요. 그게 가능해? 가능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치매 진단은 대부분 가족들의 증언에 의존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도 객관적인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보호자의 말을 많이 참고한다고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니요. 아들이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간단해요.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 못한다고 하고 가끔 밤에 돌아다닌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도 답답해서 아까 말했잖아라고 하실 텐데 그때 어머니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어머니 물건들을 살짝 다른 곳에 두면 어머니가 찾지 못하니까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이상한 일들이 모두 이들의 조작이었던 거죠. 제 안경을 다른 곳에 숨겨두고는 제가 깜빡했다고 하고 일부러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저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였어요.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그리고 요양원 비용도 어머니 돈으로 내면 되잖아요. 연금도 매달 180만 원 나오고 예금도 6천만 원 넘게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 수 있고요. 아들도 동의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엄마도 요양원에서 또래 사람들과 지내시면 더 즐거우실 거야. 정말 뻔뻔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를 속이고 내쫓으려고 하면서도 마치 저를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믿었던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충격도 컸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다시 혼자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죠. 다음 날부터 저는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며느리는 이미 근처 요양원들의 비용과 입소 조건을 다 알아보고 있었어요. 몰래 팜플렛들을 모아두고 인터넷으로 후기까지 찾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제 연금과 예금, 아파트 가격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수첩에 적어두고 있었어요. 어머니 월 수입 180만 원, 예금 6,500만 원, 아파트 시세 4억, 요양원비 월 150만 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재산을 정리해 놓은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치매 초기 증상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을 하면 치매로 의심받는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메모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 실험을 시작했어요. 일부러 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보면서 어머니, 아까 답해드렸잖아요 라고 하고 제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면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방금 전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제 물건들을 계속 다른 곳에 옮겨 놓았어요. 제가 늘 두던 곳에 두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제가 어디 갔지? 라고 하면 어머니 또 엉뚱한 곳에 두셨네요.
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깜빡해서 잘못 둔 것처럼 만들었죠. 심지어는 밤에 일부러 제 방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삐걱거리게 해서 저를 깨우기도 했어요. 그러고는 다음날 어머니, 어젯밤에 돌아다니셨어요? 발소리가 들렸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일단 참기로 했어요.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용법을 몰라서 동네 젊은 사람에게 물어봤죠. 할머니, 이건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멈춰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녹음했죠. 그들이 제 몰래 요양원에 전화해서 상담받는 것도 녹음했고,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하는 것도 다 녹음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대화였어요. 여보,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나서 이 아파트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우리가 살다가 나중에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4억이면 강남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좋아요.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나중에 나오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이미 늦었지. 치매 진단서가 나오면 법적으로도 보호자가 결정권을 가지게 돼. 그리고 요양원에서 나오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저를 요양원에 가둬두고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계획까지 세워놨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빼앗길 수는 없다고 말이죠. 저는 그들 몰래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죠. 제가 모아둔 녹음 파일을 들려주니까 변호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님, 이건 명백한 재산 갈취의 시도입니다. 그리고 허위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것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증거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우선 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들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며칠 뒤 기회가 왔어요. 아들이 일주일간 지방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며느리 혼자 남게 되니까 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아들이 출장을 떠난 그날, 저는 부동산 중개소에 갔어요. 35년을 살았던 추억이 지리지만 이제는 독이 된 공간이었거든요. 사장님, 제 아파트를 팔고 싶어요. 아, 할머님, 갑자기 왜요? 오랫동안 사신 집인데. 사정이 생겨서요. 급하게 처분해야 해요. 부동산 사장님이 집을 보러 오더니 4억에 내놓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금매로 내놨죠. 3억 8천만 원에 말이에요. 며칠 만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3억 7천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동시에 근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1억 1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도 계약했죠. 제 명의로요. 이사 날짜도 잡았고 모든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어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고 며느리도 평소처럼 저를 대했죠. 아니, 오히려 아들이 없으니까 더 노골적으로 행동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해. 그런데 어제도 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안경도 자꾸 잃어버리시고요. 정말 뻔뻔했어요. 자기가 제 안경을 숨겨놓고는 제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는 혼자 있는 틈을 타서 요양원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는 몰래 문 밖에서 듣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시어머니 입수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73이세요.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연금도 나오고 예금도 있어서. 그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죠.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주말에 펜션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저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없는 동안 괜찮으실까요? 걱정되는데. 괜찮어. 너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와. 며느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어줬어요. 속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이야라고 생각하면서요.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을 떠난 그 주말, 저는 35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이사 업체는 이미 예약해뒀고, 새 집도 준비됐고, 모든 서류도 완료됐죠. 토요일 아침 일찍 이사 업체가 왔어요. 정말 많은 짐이 있었죠. 35년치 추억들이 담긴 가구들, 사진들, 옷가지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사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과 함께 이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아들을 키웠고, 남편을 떠나보내기도 했거든요. 이 집의 모든 방, 모든 모서리에 제 인생이 담겨 있었죠. 특히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떼어낼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들 결혼식 사진.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변해버렸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새 집은 정말 작았어요. 25평짜리 투룸이었는데, 이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죠. 하지만 깨끗하고 햇볕도 잘 들어서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었죠. 이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일을 처리했어요. 먼저 이웃들에게 사실을 알렸죠. 35년 동안 정들었던 이웃들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떠날 수는 없었거든요. 미자 씨, 갑자기 이사를 간다니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저를 속이려고 했는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는지 다 말해줬죠. 이웃들은 정말 놀라워했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그렇게 효자인 줄 알았는데, 은정이도 그렇게 착해 보이던데,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네요. 미자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웃들의 지지와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제 성격과 상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일을 처리했어요. 아들의 직장에 연락한 거죠. 아들이 다니는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 과장의 어머니 신미자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준호 과장님 어머니시군요. 무슨 일이시죠? 제 아들이 저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인사팀 직원은 처음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는 모범 직원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녹음 파일을 보내드리겠다고 하니까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월요일에 녹음 파일과 함께 자세한 상황을 적은 편지를 회사로 보냈어요. 며칠 뒤에 연락이 왔는데 회사에서도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의 개인적인 일이라도 이런 도덕적 문제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게다가 승진도 취소됐죠. 그동안 효자라는 이미지로 상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예요. 일요일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가서 제가 없는 걸 발견했을 때의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네요. 아마 처음에는 제가 어디 나갔다가 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짐이 모두 없어진 걸 보고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패닉 상태가 됐을 거예요.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그리고 문자도 보냈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집도 왜 팔았어요? 빨리 연락 주세요. 정말 뻔뻔했어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척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톤이더라고요. 며느리도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걱정돼요. 어디 계신지 연락 주세요. 우리가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해봐요. 오해라니요. 제가 그들의 대화를 직접 들었는데 무슨 오해냐는 거죠. 그 뒤로도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저는 일절 받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님을 통해서 연락하라고 문자로만 알려줬죠. 며칠 뒤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님, 아드님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뭐라고 하던가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어머님과 직접 만나서 해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 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법적으로는 제가 완전히 우위에 있다고 했어요. 제 명의의 재산을 제가 처분한 건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저를 속이려고 한 게 문제라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더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거였죠. 승진도 취소됐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다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박 과장이 어머니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더라. 진짜? 그렇게 효자인 줄 알았는데.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야. 겉으로는 그렇게 착해 보이더니 아들은 그동안 회사에서 효자라는 이미지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눈도 달라졌을 거고 승진 기회도 당분간은 없을 거예요. 며느리도 동네에서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그동안 착한 며느리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며느리로 찍혔을 거거든요. 그들은 제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니까 찾아올 수도 없었어요. 새 주소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사할 때도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고 우편물도 다른 곳으로 받도록 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35년 동안 살던 넓은 집에 비하면 작았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거든요. 무엇보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전에는 아들 부부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걸 먹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집을 판 돈에서 새 집값을 빼고 나니까 2억 6천만 원이 남았거든요. 기존에 있던 6,500만 원과 합치면 3억 2천만 원 정도 됐죠. 이걸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니까 매달 이자만 3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거기에 연금 180만 원까지 합하면 매달 5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넉넉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탐내서 저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더 풍족하게 살게 된 거죠. 전에는 새 식구 생활비를 다 제가 댔는데, 이제는 저 혼자만 쓰면 되니까 오히려 돈이 남더라고요. 새 동네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졌어요.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박순심이에요. 안녕하세요. 신미자라고 해요. 혼자 사세요?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있긴 한데 사정이 복잡해서 따로 살게 됐어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요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만 노리고 정작 부모는 홀대하고. 순심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딸이 자꾸 집을 팔아서 요양원 들어가라고 해서 관계가 나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자 씨, 잘하셨어요. 그런 자식들한테 휘둘릴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의지하며 살아요. 정말 든든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감사했죠. 그리고 저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했어요. 먼저 근처 복지관에 등록했어요. 거기서 노래교실, 그림교실, 요가교실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더라고요. 노래교실이 특히 재미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들을 다시 부르니까 옛 추억도 떠오르고, 같이 수업 듣는 분들과도 금방 친해졌어요. 미자 씨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젊었을 때 가수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을 뿐이에요. 그림교실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붓을 들고 색칠을 하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선생님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이 정말 와 닿았어요. 새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주소를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죠.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할 말 없어. 돌아가. 엄마, 제발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풀어야죠. 오해라니요. 아직도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모양이더라고요. 오해가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말 다 들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제야 아들이 당황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했어? 너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거잖아. 엄마가 혼자 계시면 위험해서. 위험한 건 너희들이야. 내 재산 노리면서 거짓말로 속이려고 했잖아.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진짜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엄마, 그럼 집이라도 다시 사주세요.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도 제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너희들 돈으로 알아서 해.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엄마, 그래도 아들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들이면 부모를 속이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있다가 가버렸어요. 며칠 뒤에는 며느리가 왔어요. 아들보다는 좀 더 교활하게 접근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뭘 잘못 생각했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 정말 어머니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싫어하시는 줄 몰랐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들은 대화에서는 분명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집도 저희가 사정을 몰라서 어머니가 팔고 싶으시면 미리 상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상해.
내 집을 내가 팔겠다는데 왜 너희들한테 상의를 해야 해? 그래도 저희도 살던 집인데. 너희들 이름으로 된 집이야? 며느리도 결국 포기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혈육인데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요. 제가 왜 후회해야 하죠? 오히려 그들이 후회해야 할 일이죠. 그 뒤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장도 보냈죠. 아들은 회사에서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고 상사들의 신뢰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승진은 당분간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며느리도 동네에서 완전히 찍혔어요. 그동안 착한 며느리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재산 노린 며느리로 소문이 났거든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요. 공원에서 만난 분들과 운동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죠. 미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여요. 그래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정말 그랬어요. 그동안 아들 부부 눈치를 보며 살 때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정말 평온했거든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노래교실에서는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이미자 노래를 부르면 박수를 받아요. 그림교실에서는 처음 그려본 풍경화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리예요. 혼자 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전에는 아들과 며느리 입맛에 맞춰야 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 먹어요. 어제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찜을 해 먹었어요. 며느리는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동안 참았었거든요. 정말 맛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많아요. 매달 연금 180만 원에 예금, 이자 300만 원 해서 거의 500만 원 가까이 쓸 수 있어요. 혼자 살면서 이 정도면 정말 여유롭죠. 가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사고,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다음 달에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같이 수업 듣는 분들과 단체로 가는 건데, 정말 기대돼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주도에 한번 가보자고 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갔거든요. 이제라도 가게 되니까 설레네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도 가끔 연락을 시도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아요. 이제 그들과는 정말 끝이에요.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며칠 전에 옛날 이웃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 부부가 아직도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자 씨, 준호가 요즘 술을 많이 마신다더라고요. 회사에서도 힘들어하고, 은정이도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 됐어요. 마트 가는 것도 눈치 보면서 다니고. 솔직히 말하면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받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가지 마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요. 특히 여러분의 재산과 생활에 관한 결정은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여러분 모르게 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건 하나예요.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무도 제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사는 삶이
이렇게 평화로운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꼭 목소리를 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당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해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